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9, 10, 11월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렸듯이 신간 서적 관련한 내용을 2주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진도는 카페 내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고요. 요 서적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서적은 아시다시피 올해 출간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역사교육의 신진 소장학자들 4분이 모여서 모두 공교롭게도 모두 다 여성분들이십니다. 역사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이슈들이죠. 그러니까 역사교육 개론서가 이제 출간이 된 시점이 남색 책을 기점으로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책을 기점으로 해서 1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뭔가 준비해야 될 서적이 분명히 있어야 했겠죠. 그래서 개론서의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하기는 어렵고 해서 개론서가 만들어진 한 이후에 그 13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들과 주요 논의들을 4가지 주제로 묶었습니다. 개론서가 만들어지고 난 지가 한참 돼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연구 성과들을 4가지 주제로 묶었다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4가지 주제가 전부 다 지금 5개년 동안 임용시험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4가지가 모두 다 공교롭게도 임용시험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4가지 주제를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가 역사과 교육과정입니다. 읽어봐요. 역사과 교육과정. 역사과 교육과정. 두 번째가 역사적 사고. 역사적 사고. 세 번째가 역사 내러티브. 역사 내러티브. 네 번째가 역사 교수법. 이렇게 4분이서 각각 한 챕터씩을 맡아가지고 4개의 분야에 대한 사례를 맨 먼저 제시를 했고요.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례 가운데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를 먼저 제시했고요. 예비교사들을 위한 수험서적이다 보니까 예비교사가 생각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맨 뒷장에는 현직 교사로서 생각해야 될 문제, 요걸 2챕터로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따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챕터당 시험 문제 사례로 출제될 수 있는 게 가장 적게는 3개, 맨 마지막 뒤에 그 역사 교수법 들어가 있는 부분은 무려 12개 정도 시험 문제로 변형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이런 책을 구입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걸 읽어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나올 만한 것들만 제가 선별해서 영역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문항으로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해당되는 부분 설명 잘 들으시고 또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 잘 받아 쓰시고 하시면 책을 꼭 굳이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적 안내 부분입니다. 4가지 주요 주제를 담고 있죠. 한 번 더 복습해보죠. 1, 2, 3, 4. 좋습니다. 저렇게 지금 꼭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남은 3개월 동안은 7, 8월까지는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는 따라하지 않으면 야단칠 거고 소리 지를 겁니다. 남은 3개월은 무조건 똑같이 따라 읽는 것이고, 따라 읽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반복하면 뭐 되니까? 암기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다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이 책에서는 4가지 주요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 주제들이 개론서가 출간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2009년 이후부터 2022년의 연구 성과까지를 담은 것입니다. 올해까지요, 올해. 책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2월에 스탠퍼드 교육협의회의 인터넷 웹사이트까지를 활용하고 있는 각주가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스탠퍼드 교육위원회란 제가 미국 역사교육의 양대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 양대 흐름이요. 하나가 와인버그파라고 그랬고 하나가 키스바튼이나 린다 레스틱 브루라고 했었죠. 그 와인버그파입니다. 그러니까 슐만, 드레이크, 와인버그로 이어지는 학파를 스탠포드 교육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스탠포드 교육 그룹 안에서 최근에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까지도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다시 외워봅니다. 이 서적 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주제는 몇 가지다? 4가지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역사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교육학에서 배우셨던 공식적, 비공식적, 잠재적 또는 표면적 이런 교육 과정의 구분 이외에도요. 가장 중요한 게 레벨입니다. 수준이죠, 수준. 곧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냐, 지역 수준의 교육 과정이냐, 이를 활용한 단위 학교의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요. 그걸 양분을 한다면 국가 수준이냐, 교사 수준이냐 하는 겁니다. 자, 따라 외우셔야 돼. 국가 수준, 교사 수준. 국가 수준, 교사 수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뭐 하는 것이다? 재구성하는 것이다. 재구성하는 것이다. 소위 저것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불기 시작했던 교수 편기 일체화와 맥이 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교수 편기 일체화와 맥이 닿아 있다라고요. 이해하시겠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불고 있었던 교수, 그러니까 수업 방법 또 평가, 또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고와 관련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접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일론적 사고와 연고론적 사고로 나눠져 있는데요. 연고론적 사고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가처럼 사고하기, 그 다음에 역사가처럼 읽기, 역사가처럼 쓰기입니다. 자, 읽어볼까? 역사가처럼 사고하기, 역사가처럼 읽기, 역사가처럼 쓰기. 한 번 더. 역사가처럼 사고하기, 역사가처럼 읽기, 역사가처럼 쓰기. 예, 이것 이외에도 대구교대 초등교육과의 그 배한국 교수가 썼었던 번역했었던 2007년판의 Doing History라는 책이 있거든요. 와인버그 원책을 번역을 한 건데요. 거기서 개념을 따와서 역사학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역사학이. 역사학이. 이 각각의 사례가 전부 다 시험 문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1. 역사가처럼 사고하기. 그럼 누구 거 떠올리면 되겠어? 와인버그나 드레이크류. 두 번째, 역사가처럼 읽기.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을 했었지. 바르트가 역사가처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읽기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독자적 읽기야? 저자적 읽기야? 적이라는 말이 반하는 뜻이거든. 무엇에 반하는. 그러니까 저자의 반하는 읽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해해? 쉽게 말해서 저자적 읽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자적 읽기. 텍스트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고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는 대로 종속되어 있는 읽는 독자를 앵무새 독자라고 읽었고 그걸 수동적 읽기 형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크게 actual reader라는 표현을 썼었고 반대 표현으로 mock reader라는 표현을 썼어. actual reader라는 표현이 실제적 독자였었고 mock reader라는 표현이 앵무새 독자였습니다. 앵무새 독자. 누구를 따라 읽는? 저자를 따라 읽는 독자라는 뜻이었었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actual reader, 그다음 mock reader, mock reader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적극적 독자고요. 요게 수동적 독자입니다. 적극, 수동. 요게 액츄얼 리더가 이제 실제적 독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고요. 이게 모의 독자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걸 앵무새 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앵무새 독자라고요. 자, 읽어봐. 액츄얼 리더, 적극적인 독자. 곧 저자의 관점을 비판하며 읽을 줄 아는 사람. 저자의 관점을 비판하며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액츄얼 리더. 우리말로 실제 독자라고 읽는다고. 실제 독자. 반대되는 표현이 수동적 독자고 저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독자입니다. 무슨 독자? 모의 독자 또는 앵무새 독자라고 불러. 자, 한 번 더. 액츄얼 리더. 실제 독자. mock reader. 모의 독자. 앵무새 독자. 이해하겠지? 읽기 부분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처럼 쓰기라는 게 있었죠. 역사가처럼 쓰기. 그럼 역사가처럼 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뭐가 돼? 사료를 수집하고 사료를 분류하고 사료를 해석하고 사료를 종합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학습자도 스스로 역사가처럼 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의 역사 해석이나 역사 인식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역사가처럼 쓰기 활동에는
누구의 해석이나 누구의 인식이 반영돼야 된다. 역사 학습자의 인식이나 역사 학습자의 해석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해? 여기서 말하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doing historian인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야. 역사가처럼 읽고 역사가처럼 쓰는 활동을 합쳐서 doing histor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write as a historian이라고 하면 역사가처럼 쓰기가 되는 것이고 reading as a historian이라고 하면 역사가처럼 읽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역사학이라는 부분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역사 내러티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연구론자들의 강조되었던 인지수단으로서, 또 역사가들의 강조되었던 역사 서술수단으로서, 역사 교사에 강조되었던 수업도구로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규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 교수법은 역사 교수이론과 학습이론 이 두 가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양호한 교수의 제안을 이어받아서요. 수업 방법을 기존의 개론서들, 1975년에 역사과 교육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나왔던 역사 수업의 이론, 김한정 교수가 썼던 책에 이르기까지 약 5권의 개론서에서 역사과 수업 방법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역사 교수학습법들만을 몇 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이 이 서적 안에 있는 내용을 개괄을 해드린 것이고요. 다른 책의 서적에 비해서 조금 좋다라고 평가한다라면 굵은 글씨로 이렇게 좀 표시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본인들 저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역사교육과 관련한 주요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설명해주기 위한 용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볼 땐 개념 설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뜻풀이, 의미풀이 이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지는 부분들을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은 역사교육 용례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개념들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1번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서적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개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네요. 이 서적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직결 사례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목으로 계속 내릴 문항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이게 일종의 형성평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성평가. 예비교사들에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각 챕터마다 비례 형식으로 집어넣었어요. 비례 형식으로, 장애 형식으로 이렇게 삼아서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현장 가시게 되면 어떻게 수업을 할 건가라고 실제로 학교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활동,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죠? 배우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 그죠? 사범대학교 학생의 입장과 요 개론서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었는지 학생의 입장과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될 교사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수업에 접목할 건가라는 부분으로 끝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모의고사와 영역별 문제풀이의 사례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여나 또 혼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거 들어가 있거든요. 역사 교육 과정하고 역사적 사고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저주 프린트는요. 다음 주 프린트는 뭐 들어가 있겠습니까? 역사 내러티브와 마지막 역사 교수법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또 한번 외워봅시다. 네 가지 주제. 1. 역사 교육 과정. 2. 역사적 사고. 3. 역사 내러티브. 4. 역사 교수법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오늘은 두 장의 챕터에 해당되는 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말에 어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꾸레레, 말이 달리는 코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역사교육, 그러니까 교육학으로 학위를 받은 교육학 박사들이기 때문에 교육학 서적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적 내용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교육학 내용들이라 보시기에 굉장히 편할 겁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학생을 교육하게 학교 안팎에서 미리 세운 모든 교육 계획을 말한다.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의 목록, 한 강좌의 수업 계획서, 특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수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될 일련의 과업, 학생들 학교 교육을 통해 결과적으로 달성한 학습 수준을 사전에 정해놓은 성취 기준들의 집합, 학생들의 수업 현장에서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겪게 되는 생생한 경험 그 자체, 학교 지도하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온갖 경험 등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모든 교육 과정학자들의 정의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규정으로 나가게 되면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써있죠. 이렇게. 그죠?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영향을 준 모든 것, 현재 정치, 경제, 문화적 체제를 다음 세대에 재생산하는 수단, 학교가 학생들을 의식화시켜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능력과 신념을 길러주는 수단, 이런 것들로 정의되기도 했다. 교육사회학자들의 정의를 따로따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다 전부 다 교육학적 개념이니까 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정의를 분류해보면 크게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위한 무엇이다?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계획 이후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라는 말을 알 수 있죠. 아울러서 이 계획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라는 걸 과정에 비춰본 결과입니다.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과정은 세 가지가 융합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3P라고 부르지. 3P, 계획, 과정, 결과. 이 세 가지가 융합된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교육과정에 구현되는 단계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구현되는 단계는 계획된, 의도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경험된, 학습된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계획된, 의도된 교육과정은 교육부, 지역교육청, 학교 등이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한 교육과정이고, 계획이 구체적일 수도, 계략적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문서로 작성된다는 의미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은 문서로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있죠. 교육과정을 만드는 여러 주체들이 있다고 이렇게. 어떤 주체에서 만들어진 간의 교육과정은 이후 진행될 교육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실행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행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라고요. 아까 세 가지 수준이겠죠. 국가적 실행, 지역적 실행, 학교 수준의, 학교 차원의 실행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계획된 교육과정은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을 통해 실행된다라고 써있죠. 아까 계획이 플랜이었고 이 실행되는 과정이 지금 프로세스겠지. 그죠? 아까 마지막 P가 뭐였습니까? 보셔봐봐. 마지막 P가 뭐였어? 프로덕트였죠. 플랜, 프로세스, 프로덕트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 프로덕트가 나오면 다음 플랜을 위한 구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성찰의 과정을 말을 하는 것이 맨 뒤에 프로덕트인 것이죠. 다음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성찰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맨 마지막에 프로덕트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P 다시 한번 읽어봐. 첫 번째 P가 계획, 두 번째가 이걸 실행에 옮기는 뭐? 과정, 그렇죠? 마지막 P는 여기에 대한 뭐라고요? 결과, 프로덕트요. 자, 읽어봅니다. 계획, 과정, 결과. 계획, 과정, 결과. 이 결과 부분에서 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뭐가 이루어진다? 성찰이 이루어진다고. 성찰이. 알겠습니까? 이걸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2차 시험 과정의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뭐가 돼? 나눔이 되는 거지. 나눔. 수업 성찰 또는 수업 나눔. 성찰이나 나눔은 교사 혼자 하는 겁니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 단위가 되든 또는 지역 단위가 됐든 간에 전문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거나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교사들의 단체 또는 모임이라면 모두 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무엇이다? 성찰이다. 성찰 또는 나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기억할 건 교육과정의 실행의 세 단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3P라고 그랬어. 한 번 더 외워볼까? P, 플랜, P, 프로세스, P, 프로덕트라고요. 한글로 시작. 계획, 과정, 결과. 시작. 한 번 더 시작. 알겠죠?
자, 이제 요 부분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총론 또는 교과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과교육과정 말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뭐라고? 강론. 강론이란 말은 각 교과별 논의란 뜻이야. 총론, 그러니까 전체 교육과정의 논의가 되겠고요. 강론은 각 교과별 논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과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총론에서는 주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1번 인간사항, 그 다음에 중점사항 2번, 3번 학교별 교육목표, 편제, 시간배당, 교육과정 편성 운영기준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됩니다. 역대 교육과정 문서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총론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제시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과목을 편성하여 가르칠 것인지, 어떠한 과목이 필수고 어떤 과목이 선택인지, 이 선택이나 필수에 어느 정도 시간을 배정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어디에 제시된다? 총론에 제시된다. 과목 편성 또 과목 시수, 과목 편성 여기 말했잖아요. 지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준이라고 또는 편제와 시간 배당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고 있는 게 총론이다. 그다음 강론입니다. 교과교육과정에서는 각 과목별로 해당 과목에 뭐?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보면 항상 이게 1번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성격, 그 다음에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200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이 별도로 이 성취 기준이 앞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내용 체계만 들어가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동시에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돼. 하지만 요 순서는 외우셔야 돼. 강론 1, 2, 3, 4 외워야 된다니까. 1, 2,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4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그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이 부분에서 교사는 별도로 이 성취 기준에 근거한 뭘 마련해야 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돼.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 기준. 곧 성취 기준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평가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봐. 교육과정 크게 뭐뭐 나눠진다고? 총론과 강론 나눠진다고. 총론에서 주로 뭐 다룬다고? 학교별 목표, 또 교과별 편제 및 수업 시수, 그지? 단위수, 이수 단위수의 배당 이런 것들 다루고 있다고. 이해해? 강론 1, 2,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관점 또는 평가 유의사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는 한국사 과목에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뭔지 이게 1이었고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내용 체계고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와 관련한 지침. 아까 평가의 방향 관련한 부분들이었죠. 특히 성취 기준에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통해 배워야 될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이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 곧 뭐 플러스 뭐라? 키워드만 골라봐. 성취 기준이란 내용 플러스 능력이야. 능력. 내용 플러스 능력.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교육과정에 땡땡화 추이가 나타났다고. 무슨 화라고 그래? 분권화라고 그래. 또는 지역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역화, 분권화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땡땡적 교육과정의 국가에서는 상향이야, 하향이야? 우리나라처럼 하향적 교육과정이지. 하향적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분권화하는 경향성이 대체적으로 1980년 이후로 많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결과 현재 한국에서는 무슨 수준의 교육과정과 잘 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함께 또 무슨 수준의 교육과정? 또 마지막 무슨 수준? 이건 외워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저렇게 크게 세 가지가 동시에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이 지역이 통상 시나 도 단위를 하는 것이지. 시도 단위.
여기 써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각 뭐별로 시도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시군의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뭘 작성한다. 장학자료를 작성한다. 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특성,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 교장은 최종 승인권이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저걸 하라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라고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학습자, 학부모, 교사 이렇게 3박자가 주체가 되어서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이상은 학습자, 학부모, 학생 이 주가 되어서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고 편성 운영의 승인 및 고시권은 교장한테 있습니다. 학교교육 과정을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교육 과정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또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토대로 역사 과목 중 어떤 과목을 편성할 건지 이들 과목을 몇 학년에 배치할 건지 몇 시수나 몇 단위로 편성할 것인지 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각 과목별로 진도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과목별로 진도 및 평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경우 학교에 따라 역사 과목을 2학년에 주당 3시간, 3학년에 2시간 편성할 수도 있고 1학년에 2시간, 2학년에 3시간 편성할 수도 있다. 이건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누구에게 있으면 말해주는 거다? 어느 단체에 있으면 말해주는 거다? 단위 학교에 있다라는 거지. 지역과 단위 학교에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안에서는 아시다시피 중학교 역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원래 몇 학년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주당 5시수만 하면 되거든. 근데 저걸 학년별로 달리 바꾸거나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단위수를 바뀌거나 하는 것은 재량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꼭 정해진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해? 교육과정 운영에 관계된 부분이었고요. 네 번째, 역사과 교육과정의 변차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파란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제 교재에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혼자 한번 읽어보시고. 5번 성취교육 이것도 제가 5, 6월달, 3, 4월달 이미 다 한 번씩 봤던 내용인데요. 여기 써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옮겨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취기준은 뭐 플러스 뭐라? 내용 플러스 능력. 요 단어가 키워드니까 만약에 저희 기입형으로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걸 쓰라고 물어보거나 개념 가운데 이걸 쓰라고 물어볼 테니까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성취기준 이퀄 뭐 플러스 뭐다? 성취기준 이퀄 뭐 플러스 뭐다? 이는 국가 수준의 역사 교육 과정이 교사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지에 대한 내용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수준의 역사 교육 과정은 성취 기준을 통해 수업 이후 학생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무슨 기준의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어치브먼트 스탠다드라고 했으니까 성취 기준 말하는 거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무엇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지금. 이걸로 작동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몇 단계로요? 3단계로 나눴죠. 즉 국가교육과정이 제시된 성취 기준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 성취 기준은 단위학교의 정기고사,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단위 평가를 위한 출제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교사는 평가활동을 함에 있어 평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 기준, 평가 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평가 기준은 평가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무엇에 도달했는가, 얼마만큼 어디에 도달했는가,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가, 곧 무엇에 대한 도달도 기준이다. 성취 기준에 대한 도달도 기준이다. 그걸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뿐이다. 상, 중, 하 세 단계로 나누는 것뿐이다. 여기 말했잖아.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까 무엇을 알고 있고 내용,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능력, 그렇지? 이걸 평가 기준이라고 또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얼마만큼 성취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또 평가 문항을 만드는 데도 아울러 채점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성취 기준의 활용 방안에 관련한 부분이야. 1, 2, 3 외워. 그 다음 6번 요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조심하실 건 여기 시험 문제는 앞에 5번하고 다른 게 이건 반드시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개별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교사가 짜고 있는 교육과정이 나오지. 저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이 갈색책에서 보셨던 조선 왕조에 대한 교사의 인지적 특성에 반영된 별도의 수업 지도 계획안이 있었잖아. 왕의 하루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정체대에 관한 6차시 수업을 따로 꾸려놓은 표가 있었어. 기억나? 모르겠으면 갈색책 인지적 특성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죠. 교수 오목의 전면적인 재구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해요? 거기에 관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사가 어떻게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야. 자, 이 장에서는 교실 상황, 교실 수준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교실 상황 또는 교실 수준에서 운영되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이렇게 부른다. 그럼 뭐 어떤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이건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게 돼 있고, 여기다가 누구의 요구까지도? 지역에 해당하는 학습자 측면의 요구까지도 반영하게 돼 있겠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누구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든다.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든다. 이게 문서고 계획화된 것이라면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은 계획되고 동시에 뭐 돼야 돼? 실행돼야 돼. 실행. 실제 수업 현장에 뭐 돼야 된다는 거야? 뭐 돼야 된다는 거야? 활용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 수업 현장에 활용된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걸 실행된 교육과정 또는 실행교육과정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사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뿐만 아니라 교실 수준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구성에 작용하는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 키워드입니다. 이 책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뭘 참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타 다른 서적들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유독 이 서적에서만 이렇게 쓰고 있구먼. 뭔 일인지 모르겠구먼. 용어의 통일을 한다고 그랬으면서 학자 이름도 통일을 안 해놓고 책을 쓰다니. 그냥 보편적인 건 슐만이거든요. 근데 아마 발음 기호를 살린 것 같아. 요렇게. 그래서 슐먼 이렇게 썼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네. 아무튼 둘 가지 중에 아무거나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를 바래. 이게 일반적이잖아. 발음상으로도 그게 맞을 것 같아. 저걸 슐만, 그렇긴 하다. 애매하네. 슐만의 표현으로 부르면 이게 지금 무슨 지식이야? 이걸 살리기 위한 지식, 이것의 표상, 교수 내용 지식이었고, 이것의 표상, 교육 과정 지식이거든. 이것의 표상, 뭐로부터 분리된 자율성, 국가로부터 분리된 자율성이지. 교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관련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 사용하는 교사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의 재구성, 국가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한 내용 구성, 성취 기준의 순서 변경 및 추가 삭제, 국가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구성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구상과 실행을 모두 포괄한다고요. 이걸 줄여서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고?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시겠지? 자, 이렇게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사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걸 교육과정을 달리 구성하는 건 교사만 갖고 있는 무슨 성이야? 자율성이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교사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구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해해? 왜 교육과정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 내용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건 교사의 심각한 이것에 대한 도전이다.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교사가
자율성을 인정받고 이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성을 갖춘 직종으로 거듭날 거면 반드시 뭘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 쉽게 말해서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고 교과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전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예시 사례는 뭐 이런 것들이야. 고등학교 세계사가 간 지역적 접근에 의해서 갖춰져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간 지역적 접근에 따른 역사 이해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간 지역적 접근을 과감히 포기하고 연대기적 순서로 재정립한다. 간 지역적 서술에 입각한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을 연대기적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교사의 무슨 성이 사는 거다? 자율성이 사는 거다.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 분류사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별로 발전되고 향상되어 갈 수는 있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한국 역사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왔다는 종합적 인식이나 판단에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학습자들의 종합적인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분류사 체제를 타파하고 연대기와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이것도 교사가 말한 무엇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다. 이해하겠죠? 저로 쳐보게. 이 내용을 가지고 4개를 순서대로 앞에서 뒤에까지 다 읽어줄 수도 있겠지. 그치? 하지만 이거 4개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순서대로 다 읽어주는 건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내 판단이라고. 그럼 내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중요한 내용은 요약을 해주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요약한 내용 가운데서 사례문항을 만들어서 풀어보게 하고. 이해하죠? 이것도 제 나름의 저 책을 뭐 한 거다? 재구성한 거다. 이게 만약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하고 있는 거다?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7번 한편 국가교육과정에 내재된 역사, 서사, 내러티브 또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국가교육과정에 내재된 역사, 서사, 기본 플롯이나 기본 흐름, 줄거리 이런 것들은 발전관념의 기본에 있겠지. 발전사적 관점의 기본에 있는 역사, 서사입니다. 또 교육과정에 내재된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관점을 가질 때에도 국가교육과정이 억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보통 어떤 내러티브를 제시해? 그렇죠. 이거 영어로 뭐라고 불렀더라? 모노보컬이었지. 모노보컬. 단일한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건 땡땡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사의 종류야. 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땡땡성,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역사 해석을 하나로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과 이로 인한 국가교육과정의 불신은 이러한 인식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런 불신을 강화하게 됐던 요소에는 발행제도도 그 탓이 크겠지. 무슨 체제? 이런 것도 큽니다. 이런 거. 교과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정, 국사, 교과서와 교사가 학생에게 단일한 역사인식과 역사관, 특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뭐 한다는 거. 강요하고 있다는 거. 그죠? 교육사회학자였던 알티스의 국가론이라는 저서를 보게 되면 그 국가체제 안에서 다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교육체제나 교육제도 또는 그 교육체제나 제도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교육 경험의 모든 것들은 국가적 억압의 서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써. 알티스라는 사람이. 국가적 서사의 억압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은 국가의 충성스러운 국민 또는 뭘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충성스러운 신민이라고 하거든. 충민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알티스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부 교사들은 국사 교과서는 다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대안교과서를 만들기도 했어. 뭐 있었어? 살안, 살세 이런 것들이지. 살아있는 한국사, 살아있는 세계사, 또 마사, 마주보는 한일관계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역사 교사 모임에서 낸 서적들 말이야. 대안교과서. 들어본 적 있죠? 한편 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후 역사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시도가 활발했다는 점도 국가가 부과하는 단일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는 문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많은 역사 교사들은 국정 교과서가 국가가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자 하며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교사의 무엇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그 교사의 무슨 성을 높이자라는 목소리가 자율성을 높이자라는 목소리가 커져 나갔던 것이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의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당연하죠.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야. 교사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학생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구나 학생들의 흥미, 학생들의 선행지식, 학생들의 발달 단계, 또 교사의 역사관, 교사의 역사교육관, 교사가 갖고 있는 학생관 등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육과정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교육학 내용들이야.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표 보이나요? 뒤에 제가 그 문제로는 한글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쳐놨는데요. 차라리 그걸 앞에다 붙여놓고 그랬어. 그래도 어쨌든 보이긴 하죠. 만약에 정확히 안 보이시면 뒷문항 6번 그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표가 이거거든. 자, 읽어볼까? 역사과 교사 교육 과정의 뭐 과정? 구성 과정, 만드는 과정이지. 제일 처음에 뭐해? 계획해, 계획. 그잖아. 플랜을 짜. 자, 계획을 짜는데 첫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계획 짜기에 앞서서. 교사에 뭘 정립한다? 역사관, 역사교육관. 교사가 할 일입니다, 지금. 교사의 역사관, 역사교육관. 요 개인의 생각이야, 개인의 생각. 그 다음 두 번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또 아울러서 가르칠 내용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가르칠 내용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양호한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역사화를 시도할 거면 해당 주제 또는 해당 내용과 연관한 역사학자들의 선행 연구 성과들을 전부 다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돼. 소위 땡땡사적 검토가 돼야 된다고. 연구사적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사 연구사 검토를 위한 서적으로 기획됐던 게 한국사 길잡이 2권. 그 서적의 성격이 바로 그거지. 개론서가 아니라 뭐야? 연구사 정리 서적이야. 역사교육론으로 치면 그게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 동향과 같은 서적이라고. 한국사 길잡이라는 책이. 이해돼? 한국사 연구 휘보 목록을 찾아보잖아. 그러면 2021년 것까지 나와 있어. 2021년 것까지. 그러니까 한국사 연구자들이 각 시기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연구 논문을 써왔는가라는 목록을 한국사 연구 휘보 목록 안에서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학원 가서 한국사 쪽으로 석사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검색해야 될 것이 한국사 연구 휘보야. 이해돼? 그 선행 연구 논문 가운데서 나와 유사한 주제라든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와 비슷한 선행 연구가 얼마나 있는가를 사전에 뭐 해야 되는 거다. 검토해야 되겠지. 난 갑자기 공윤학 부분에 글을 쓰고 싶은데 이전에 계속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왔던 내용이 공윤학의 반원 자주적 성격 여기서만 초점을 맞춰왔다. 아니다. 근데 나는 좀 다른 관점에서 공윤학의 개혁 정치를 보고 싶다. 공윤학의 왕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쪽으로 글을 써야지 하고 있어서 검색을 딱 해보니까 이 글이 수십 편이야. 바보지. 그잖아? 이미 논문 목차를 다 잡고 절반 정도 써나갔는데 남이 다 써놓은 글을 하니까 이런 게 많겠어 적겠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반드시 글을 쓰거나 수업을 하기 전에는 먼저 뭘 해야 돼? 연구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게 양호한 교수가 제안한 역사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요 과정 가운데 하나야. 과정 가운데 하나. 잘 생각해봐.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계획을 할 때. 나야 나 교사야. 그럼 나는 교사니까 누구를 가르쳐? 학생을 가르쳐. 학생을.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려를 해야지. 그지? 그럼 내가 가르치고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이. 그지?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연구사가 되는 거지. 이해해? 이 부분의 변수는 나는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가, 내 역사관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교육관, 역사교육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거고. 이해해? 외워. 이해해?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
요 첫 번째 칸이 이거라고. 이해해? 두 번째 거 이건 뭐야 이거? 요 표시는 뭐냐 이렇게 요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상호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해서 이 세 가지의 variable 소위 변인들을 기초로 해서 뭘 짜는 거야? 요걸 짜는 거야. 학습, 목표, 내용,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의 구상, 평가 계획까지. 이해해? 이것까지 짜는 걸 지금 뭐라고 불러? 계획이라고 불러. 플랜이었어요? 플랜. 그리고 실행해 이제. 실행. 실제 수업에 활용을 하는 거지 그대로. 여기 써 있잖아. 차시 수업이라고. 그리고 해당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도 한다고? 평가도 한다고. 이해하지? 그럼 남은 거는 뭐 있어 이제? 프로덕트가 남았지. 프로덕트. 플랜 했잖아. 플랜 했지. 프로세스 했지. 뭐가 남았어 이제? 프로덕트가 남았지. 결과가 남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행을 한 이후의 결과 얼마나 아이들이 나아졌는가, 수업을 듣고 얼마나 아이들이 향상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학생의 무슨 정도? 역사 이해 정도를 검토해. 두 번째, 내가 수업을 하면서 요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나의 역사관, 나의 역사 교육관에서 혹시 고칠 부분은 없는가, 수정할 부분은 없는가 스스로도 성찰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돼? 마지막 세 번째 뭐해?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수업을 할 때, 교육과정을 실행에 옮길 때 이 두 가지로 얻은 교훈을 피드백해 줘야 되겠지. 이해해? 이걸 외워야 되겠어? 당연히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런 거야. 자, 정합해보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교사교육과정의 실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고 했었지? 3P라고 했다. 1P, 플랜, 2P, 프로세스, 3P, 프로덕트. 1P가 플랜, 계획하는 건데 교사가 계획을 할 때는 나와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달하거나 배워야 될 내용이 있는 거다. 나의 변인, 내가 갖고 있는 선 변인의 몇 가지를 살펴보자. 내가 평소 갖고 있던 역사관이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던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 목적에 관한 것이 있을 거다. 또 내용. 해당 내용과 연관한 학계의 연구사적 검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선행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발달 단계 또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두루두루 고려해서 목표를 잡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며 교수학습 방법을 구상해서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해? 이 과정이 한 차시 수업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 실행이라고 불러. 실행. 아까 말한 프로세스라고. 이해됩니까? 수업을 하고 수업에 대한 단위 수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을 해서 평가도 진행을 해.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런 앞에 두 절차나 두 과정이 잘 되었는가 성찰하는 과정에 따라야 되겠지. 곧 결과물을 가지고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프로덕트의 단계에서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이해해? 아이들의 이해도가 이전 수업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됐는가를 알아야 될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역사교육관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교정되었는가라는 것도 살펴봐야 될 거고. 이해하겠어?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모든 변화된 사항이 다음 차시 실행된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야 돼. 다음 차시 수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내가 말 안 해도 겁나 중요한 표현인 거 느낌이 와? 어? 자, 문해력 연습을 해보자. 문해력 연습을 해봐. 내가 내기도 했지만 만약에 니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이야. 에? 얘네 나이 또래 된다고 쳐보자. 한 47, 46 니들이 그 정도 된다고 쳐봐. 그래서 니들이 가르치는 학부생들한테 한 24, 23 이런 아이들한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문제를 낸다고 쳐봐. 이 표로. 뭘 내겠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이 어디야? 아까 4개의 비네, 4개의 챕터 가운데 지금 뭐 배우고 있냐? 응? 교육과정 배우고 있지? 교육과정 가운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아닌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야. 거기에 염두를 둬. 그럼 이 표 안에서 뭘 물어보겠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 그렇지? 첫째, 수업 단계로, 요 단계로 치면 요 물어보겠지? 요거 3단계로 치면
어? 이해해? 이게 우리 2차 시험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하잖아. 그지? 요 3단계 안에서는 이걸 쓰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지? 그럼 너 세부적인 거, 요 박스, 요 네모 박스들 안에서 찾아보자. 뭐 물어보겠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뭐 녹색 책, 남색, 저 파란 책 다 목차 아니냐. 저런 걸 물어볼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위에 거? 위에 거? 이해해? 위에 거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다 물어보기는 어렵다? 그치? 뭐 물어볼까? 그치? 이 부분 물어보겠지? 특히 이 부분 물어보겠지? 역사를 안다라는 말? 그잖아? 역사 교육관이 역사 교육의 목적론 부분이었으니까 역사를 안다라는 말로 연관해서 물어보겠지? 이해해? 그 다음 요거 요 연구사 검토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역사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지? 역사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이걸 밑줄 치고 이 사례를 쓰라는 문제로 물어보게 될 것이야. 이해합니까? 이건 물어볼 거 없고. 자, 여기서 물어본다면. 그렇지. 가장 중요해. 수업 이후의 결과에 누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해서 누가의 핵심은 누구야? 학생이야. 그러니까 학생의 역사 이해 검토라고 하는 건 수업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 실행 이전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뭐 됐는가, 향상됐는가, 나아졌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야. 네? 변화된 학생의 역사 이해를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알겠습니까? 이 표 내용 이해하시겠어? 제목이 뭐라고 붙었어? 역사과 교사 교육 과정의 구성 과정이라고 들어가 있어. 응? 또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겠지? 이렇게 해도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이 표를 펼쳐서, 이걸 지금 삼각형으로 드러났지만 펼쳐서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헷갈리지 말라고. 어차피 같은 표니까. 내용 이해하겠어? 외워봐 이제.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실행되어지는 과정 1단계. 야, 고개 들어. 여기 봐. 1단계. 한 번 더 시작. 계획형으로 process. You are not Englishman or woman. Got it? Process. Product. 자, plan. 교사. 학습자. 내용. 시작. 교사의 뭐? 역사관, 역사교육관. 역사관, 역사에 대한 생각 또는 인식. 따라서 역사관이라고 안 물어보고 역사인식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지. 고개 들어.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거라고. 나는 역사를 문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역사를 과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로 생각한다. 나는 역사를 해석으로서의 역사로 생각한다. 이런 가지수를 생각해야 돼. 이게 위에서 말한 역사관이야. 오케이? 두 번째, 역사교육관. 역사를 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목적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스탠스 4가지가 될 수도 있어. 이해해?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들이 전부 다 따라 붙어서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역사를 안다의 의미 1. 역사적 사실을 뭐 하는 거? 기억하는 거. 2. 역사적 사실들 혹은 사건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역사적 행위의 의도,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걸 말하지. 네 번째,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거고. 그렇지? 자, 4가지 스탠스. 1. 동일시. 2. 분석적 관점. 3. 도덕적 관점. 4. 전시적 입장. 동분. 버벅대지 마라. 동분. 누가 나눈 거라고? 역사교육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목적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튼과 랩스틱이 제안한 스탠스, 입장이라고. 입장. 역사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이해해? 그 다음
또 하나 고려할 건 학습자겠지. 학습자의 측면에서 연고론의 관점에서 고려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 이 책 4장에서도 나중에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연고론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 학습자들의 스캐폴딩이야. 스캐폴딩. 비고치크가 표현했듯이 아이들의 스캐폴딩은 통상 교사가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스캐폴딩에 기반을 두고 아이들을 이끌어오는 것이지 학습자 스스로 그 계단을 만들어서 딛고 일어날 수는 없는 거라고. 따라서 비계 설정자는 교사의 역할이야. 이해해? 무슨 말인지? 자, 그런 관점에 따르면 그 비계 설정자로서의 교사의 관점에 따르면 학습자가 어떠한 비계에 놓여 있는가 또는 어떠한 비계를 필요로 하는가를 교사가 알아야만 해. 이해해? 연구론자들 그걸 뭐라고 그랬어? 선지시라고 그래서 선지식 줄여서 선지식 늘려봐. 선행지식 또 더 늘려봐. 관련 영역의 지식 외워봐. 시작. 선지식, 선행지식, 관련 영역의 지식 또는 땡땡지식이라고 했지. 사전지식 두 글자 덧붙여서 사전지식 체계라고 부르기도 했고 사전지식 체계를 영어로 스키머라고 관련 스키머라고 부르기도 했어. 이해해? 자, 연고론자들이 강조하게 되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 요인이다. 요인. 연고론자들이 강조하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 요인 1. 사전지식 또는 관련 영역의 지식 또는 선행지식이라고. 이해해?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야 된다고. 검토. 실행에 앞서서 교사가 수업을 계획을 할 때, 교육과정을 계획을 할 때는 아이들의 선이해라든가 선지식 수준을 고려하게 돼 있다고. 연구론의 관점이라고. 이해해? 마지막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해당 학문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해? 아까 공윤왕의 사례를 들었어? 이해하겠습니까? 반원적 성격, 자주성 성격, 왕권, 강화적 성격 또는 자위적 성격이라는 것도 있어. 자위. 근데 권문세족의 도전과 측발 세력들의 도전에 의해서 왕권을 보호하거나 수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라고 그래서 선행학자들의 연구의 과정이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관한 논쟁만 하더라도. 이해해? 그러니까 그러한 연구 과정에 진행되어 온 절차 또 연구 과정 사이에 그들의 관점 그들이 은연중 포함시키거나 배제시켰을 관점 그런 것까지를 따져 묻는 작업을 뭐라고 그랬다? 역사화라고 했었지. 그지? 이해해? 그 역사화 부분까지를 이른바 연구사까지를 검토하게 돼 있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목표를 세우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교수법을 선택하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자, 이런 과정을 토대로 실제 단위 수업에 교육과정을 펼쳐나가는 걸 수업 운영이라고 해. 이해돼?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펼쳐나가는 걸 수업이라고 한다니까. 매 수업마다 뭘 하게 돼 있고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하게 돼 있어? 프로덕트 뭐였어? 성찰해야 한다고. 성찰. 지난 수업 그러니까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현했던 지난 수업이 어떤 점에서 나왔고 어떤 점이 좀 보완해야 될 점인가 라는 부분들을 따져 묻는 걸 이렇게 말을 해. 성찰을 하고. 이해해? 첫째, 아이들의 역사 이해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나아졌는가라는 부분이고, 둘째, 나의 역사관과 역사교육과는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경험했는가라는 부분이야. 마지막, 변화된 내용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내가 변화된 내용들을 다음 교육과정, 다음 수업 때 반드시 뭐 하고자 하는 거? 활용 또는 응용하고자 하는 거. 알겠지? 오늘 배웠던 내용 가운데 1순위야. 1순위. 이걸 외우지 못해서 시험 문제 답을 못 쓴다. 그건 돌대가리야. 시험 볼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꼭 외우고 이해하도록 해야 돼. 알겠어? 잠깐만 쉬죠.